아버님이 서울 오시는 거 너무 불편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팡이 짚고 절뚝이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오랜만에 손주 얼굴 보러 오신 거고 오늘 하루만 좀 이해해줘. 당신은 맨날 아버님 편만 들어? 난 아버님 지팡이 끌면서 절뚝거리는 소리 들을 때마다 솔직히 창피하고 짜증나. 앞으로 이런 자리엔 정말 안 모시면 안 돼. 내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부끄럽단 말이야.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아버지 무릎 수술 전까지만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못 참겠어? 시골에 조용히 혼자 계시면 서로 좋잖아.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살아야 해? 올해로 67세인 박진수 씨는 38년간 농사를 지으며 정이 든 고향 마을에서 아내와 딸 희영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희영이는 인근 읍내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들 동현은 서울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같은 회사에서 만난 소영과 결혼했습니다. 박 씨가 다리를 다치게 된 것은 지난 초가을 고추밭에 마지막 철거를 하러 나갔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길어서 고추가 많이 상했지만 남은 것이라도 털어두려고 혼자 사다리를 타고 지붕 및 처마에 널어둔 고추 건조대를 정리하다가 발을 헛디뎌 그대로 집더미 위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뼈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일어나서는 무릎을 탁탁 털며 괜찮다고 하고는 그냥 하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밤새 무릎이 붓고 욱신거리기 시작했고 다음 날은 제대로 딛지도 못해 딸 손에 끌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결과는 무릎 연골 파열, 인대 손상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회복까지 몇 달이 걸린다고 했고 진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연골이 찢어졌습니다. 당장 수술하셔야 해요. 지금은 통증으로 끝날 수 있어도 이대로 두면 평생 불편하게 사십니다. 에이, 시골서 무슨 수술이여. 지팡이 짚고 다니면 되지. 몇 달을 드러누워 있으라는데 겨울 김장도 끝나야 하고 고구마도 아직 안 뺐는데. 옆에 있던 희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그럼 평생 그렇게 절뚝이며 사실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잘 살아. 좀 불편하면 어때? 아니, 밭을 몇 달 안 한다고 큰일 나요. 아버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농사꾼이 일 안 하면 뭐가 남냐. 이 나이에 드러누워서 누구 신세지며 살아. 내 엄마 혼자 시킬 수도 없고. 아버지, 밭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제발, 이번엔 딸 말 좀 들어줘요. 그럼 농사 다 끝나고 겨울에 수술해요. 그땐 밭일도 없잖아요. 그때 병원 가는 걸로 해요. 약속해요, 아버지. 박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바깥 창으로 눈을 돌리며 무거운 숨을 내쉰 뒤 작게 한마디 했습니다. 생각은 해볼게. 희영은 그 말에 힘을 빼고 앉았습니다. 꼭 약속이에요. 진짜로 이번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서울에 사는 아들은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험관 시술을 받았고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귀한 아들 하진이를 얻었습니다. 다음 달은 그 소중한 손주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묵은지를 꺼내 볶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 괜찮으시죠? 아유, 그래. 잘 지내지. 너희는? 저희도요.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에 하진이 돌잔치 하기로 했거든요. 어머, 벌써 그럴 때가 됐구나. 아이고, 시간이 빠르네. 그쵸. 그래서 이번에 호텔에서 하기로 했어요. 요즘은 애가 워낙 귀하기도 하고 또 한 번뿐인 잔치인데 좋은 데서 해주고 싶어서요. 그래, 잘했네. 그런 날은 기분 좋게 해야지. 어머님, 아버님도 꼭 오시는 거죠?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지. 손주 돌잔치를 어떻게 안 가니? 장소랑 시간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시는 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도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래. 문자로 주소 좀 넣어주고 하진이 사진도 좀 넣어놔라. 요즘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구만. 알겠어요. 그럼 이따 문자 드릴게요. 아내는 통화를 끊고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돌잔치구나. 벌써 1살이라니? 서울 올라가는 당일 아침 박 씨는 새로 다린 셔츠를 입고 신발끈을 고쳐 묶고 있었습니다. 아내 부엌에서 생강차를 끓이다 말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감기가 도통 떨어지질 않네.
괜히 하진이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그냥 당신 혼자 다녀와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붓기가 있었고 기침 소리도 깊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몸 아프니 집에서 좀 쉬고 있어. 가서 괜히 무리하지 말고 오래 서 있지 말아요. 손주 돌잔치 날 박 씨는 아들 내외와 손주를 보기 위해 며칠 전부터 신경 써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 크게 다친 무릎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절뚝이며 걸어야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려입은 손님들 사이를 절뚝이며 지나는 자신의 지팡이 끝에 모여 있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한쪽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사돈이 다가왔습니다. 멀끔한 정장에 번들거리는 구두, 짙은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 사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곤 박 씨의 다리 쪽을 슬쩍 훑으며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다리 많이 다치셨나 봐요? 순간 박 씨는 지팡이를 무의식적으로 다리 쪽으로 조금 끌어당겼습니다. 예, 뭐 별건 아닙니다. 사돈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러고 계실 게 아니라 병원을 더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행사 나올 상태는 아니신 것 같은데 서울에 좋은 병원 많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손주 돌잔치인데 안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뭐 하하. 근데 좀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했네요. 지팡이까지 짚으실 줄은. 사돈의 말은 걱정을 가장했지만 눈빛과 어조에는 불편함과 당혹스러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은 어느새 무거운 짐짝처럼 취급받고 있었고 박 씨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 중 화장실을 다녀오다 우연히 복도 구석에서 낮게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속삭이듯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아버님이 서울 오시는 거 너무 불편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팡이 짚고 절뚝이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이 좋은 호텔까지 저렇게 오셔야 해? 아들이 작게 한숨을 쉬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일부러 다치신 것도 아니잖아. 오랜만에 하진이 얼굴 보러 오신 거고 오늘 하루만 좀 이해해줘. 며느리는 더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아버님 편만 들어? 난 아버님 지팡이 끌면서 절뚝거리는 소리 들을 때마다 솔직히 창피하고 짜증나. 앞으로 이런 자리엔 정말 안 모시면 안 돼. 내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부끄럽단 말이야. 아버지 무릎 수술 겨울에 하는데 그때까지만 좀 참아줘. 그리고 아프 사람한테 꼭 그렇게 말해야 해? 그 말을 복도 뒤편에서 들은 박 씨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잠시 침묵하자 며느리는 한숨을 푹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시골에 조용히 혼자 계시면 서로 좋잖아. 내가 왜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살아야 해? 박 씨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조용히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 테이블에 앉았지만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침 사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수전증이 있으신가 보네요. 건강관리 좀 하시지. 요즘 노인분들도 다들 몸 관리 잘하십니다. 박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손에 쥐고 있던 포크가 탁자 위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눈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아, 아버님.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예비 며느리가 친절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가식적인 온기가 박 씨에게는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됐다, 내가 알아서 하마. 그 불편한 다리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냥 애기 돌반지만 보내셔도 되는데. 그러나 손주의 돌잔치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애써 무표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진 찍을 때도 지팡이 짚은 모습이 좀 그렇잖아요. 사진은 저희끼리만 찍는 걸로 하죠. 그 말에 연회장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사돈을 쳐다보았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박 씨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 복도에서 들은 며느리의 말과 겹쳐지며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잠깐만요. 박 씨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귀가 어둡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방금 하신 말씀 다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불편한 다리로 서울까지 왜 왔는지 아십니까? 손주 얼굴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돌반지만 보내면 된다고요? 제 손주 얼굴도 보지 말라는 겁니까? 박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가 제 걸음걸이가 창피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시골 사람이라 창피하다는 말도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가 이 다리는 네가 먹을 농사 짓다 다친 거야. 그게 그렇게 창피해. 박 씨는 더 이상 존댓말도 잊은 채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인내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내가 손주 보러 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창피했으면 솔직히 말해. 그럼 내가 안 왔을 거야. 박 씨는 지갑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건 하진이 용돈이다. 돌반지 값보다 더 많이 넣었으니까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손주 돌잔치에서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은 정말 몰랐다. 아들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오해요. 너는 내가 없는 게 좋겠지. 나도 이런 집구석에 더는 얼굴 들이밀지 않을 테니 안심해. 박 씨가 연회장을 나서자 뒤에 남은 사람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어지는 지팡이 소리만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연회장을 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고 가슴은 아직도 쓰라렸지만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간신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유리창 너머로 딸 희영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희영이 놀란 표정으로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돌잔치는요? 박 씨는 지친 표정으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이 있어서 일찍 왔다. 안방에서 아내가 기침을 하며 나왔습니다. 감기 기운 때문에 손주에게 옮길까봐 일부러 돌잔치에 가지 않았던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죠?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없는데. 박 씨는 지팡이를 벽에 기대어 놓고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아직도 사돈과 며느리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니, 그냥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희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복도에서 들은 며느리의 말, 사돈의 비꼬는 발언, 그리고 자신이 결국 참지 못하고 화를 낸 것까지. 사돈의 말을 전하자 아내와 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내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사돈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내가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냥 왔어요? 나였으면 그 자리에서 더 크게 호통쳤을 거야. 지금 당장 전화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어요. 그만들 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내가 화내고 나와 버렸으니 돌잔치도 망쳤을 거고. 이걸 그냥 넘어가신다고요? 그건 제가 못 참아요. 그래, 빨리 전화해봐. 나도 한마디 할 말 있어. 희영이 전화를 걸고 잠시 후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네, 새언니, 저예요. 저희 아빠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고도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희영은 계속 쏘아붙였습니다. 복도에서 한 말도 다 들으셨다던데. 아빠가 창피하고 짜증난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아내가 갑자기 전화를 뺏어 들었습니다. 네 시어머니다.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누가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라고 배웠니? 사돈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오해야? 아빠가 다 들었다며? 그리고 너는 뭐 했어? 아무 말도 안 했다면서? 넌 뭐 하는 놈이야 대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내도 그냥 그 상황에서 실수로 한 말이에요. 지금 와서 네 와이프 편들고 있어? 정신 차려?
내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아내가 더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제가 내일 찾아뵐게요. 직접 뵙고 사과드릴게요. 내일? 오지마,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박 씨는 피곤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너무 길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자신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의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박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랑 동생이 한 말 때문에 저희 와이프가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박 씨는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아내한테 버르장머리니 뭐니 하시면서 막말하셨잖아요. 아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요. 이제 하진이 얼굴 안 보여드릴 테니 그렇게 하세요. 저희 가족 일에 계속 간섭하시면 더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뭐? 손주 얼굴을 안 보여준다고? 너 지금 정신이 있니? 아버지, 저희 결정이에요. 아내가 많이 상처받았고 저도 중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이제 가정이 생기고 아내부터 챙겨야 하니까 아버지는 좀 이해해 주세요. 여보, 뭐래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아내와 희영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참나,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네. 당신이 받은 상처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네. 희영의 아버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빠, 시간이 지나면 오빠도 정신 차릴 거예요.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식들 위해 얼마나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다. 아내는 화가 나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전화해서 확실히 따져야겠어. 박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아 말렸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이제 우리 손주 얼굴도 안 보여주겠다는데. 세 사람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무거운 고민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연락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박 씨는 손주의 사진도 볼 수 없었습니다. 가끔 마을 어르신들이 손주 이야기를 물으면 웃으며 잘 크고 있다고 둘러댔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박 씨는 마을 노인회관에서 열린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날이 추워져서 몸이 더 무거웠고 오래된 무릎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논두렁길을 걷던 박 씨는 발을 헛디뎌 그만 깊은 농수로로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한밤중 논두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 살려? 한편 집에서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전화도 안 받으시고. 희영은 불안한 마음에 바로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차 타고 찾으러 가요. 이 시간에 어디 계실지 모르니까.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노인회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주변을 살피던 희영은 문득 논두렁 근처에서 무언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저기 뭐가 있어요. 차를 세우고 달려가 보니 박 씨가 차가운 물 속에 반쯤 잠긴 채 의식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희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박 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들고 희영과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저체온증과 심한 탈수 상태인데다 고령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많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래된 무릎 부상이 더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을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영은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오빠, 나 희영이야,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어. 지금 병원이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 박동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논두렁에 빠지셔서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다 오라고.
희영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내와 희영은 간절한 마음으로 박 씨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오래 걸렸고 의사는 고령의 나이에 비해 수술은 잘 견뎠다고 했습니다. 오빠, 아버지 수술 끝났어. 어디쯤이야? 전화기 너머로 박동현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영아, 그게 내가 지금 출장 중이라서 뭐, 그럼 새언니라도 와. 손주라도 데리고 와. 그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희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5년 만에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런 핑계를 대는 오빠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데 출장이니 바쁘니 그런 말을 해. 진정해, 희영아. 내가 최대한 일정 조정해 볼게. 근데 당장은 됐어. 그냥 오지 마. 우리가 아버지 모실게. 엄마, 오빠가. 안 온대. 5년 만에 처음으로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새언니, 나 희영이야. 아버지 지금 병원이야. 아, 아버님 병원에 계셔요? 근데 어쩌죠? 하진이 이번 주에 시험 있어요. 저희는 상황이 좀 안 돼요. 시험이요? 지금 아버지 목숨이 오락가락하는데 애 시험 때문에 못 온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준비도 해야 하고 애가 낯선 환경 가면 예민해서. 그딴 말 하지 마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 오늘만큼은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진이 핑계대며 또 안 오는 거냐고요. 지금 안 오면 두고두고 후회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정소영이 말이 없었습니다. 희영은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손은 떨리고 눈엔 눈물이 맺혔다. 알았다. 우리가 아버지 잘 모시면 돼. 그만해라. 다음 날 박 씨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물은 것은 아들의 안부였습니다. 동현이는 안 왔니? 아버지, 오빠가 해외 출장 중이래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들은 끝내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비 일부를 송금했고 문자로 빨리 회복하세요라는 짧은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희영에게 손짓했습니다. 내 지갑 좀 가져다 주렴. 희영이 아버지의 지갑을 가져오자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접혀 있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손주 하진이의 돌잔치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나 이 사진만 보면서 5년을 버텼다. 박 씨는 손주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주가 지금은 많이 컸겠지? 아버지, 가요. 시골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 씨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소파에 편하게 앉히고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여보, 이제 좀 괜찮아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한 게 있어. 무슨 생각이요? 우리 재산 전부 희영이한테 넘기자.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럴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동현이는 이제 우리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박 씨는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상속 분쟁 생길 수도 있어. 차라리 살아있을 때 우리가 다 정리하는 게 낫겠어. 다음 날 부부는 희영을 불러 자신들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너무. 희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희영아, 내 오빠는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끝까지 오지 않았어. 그런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 하지만 제가 다 받는 건 부담스러워요. 박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내 오빠가 아버지 재산을 받을 염치도 없잖니. 이건 우리 결정이야. 희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빠가 정말 너무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위독하신데도 끝까지 오지 않다니. 그날 저녁 박 씨와 아내는 변호사를 불러 모든 재산을 딸 희영에게 넘기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논과 밭, 집 그리고 평생 모아둔 예금까지 모두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아갈 때는 지장 없을 거다. 우리가 있는 동안은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 없으면 내가 알아서 하면 돼. 희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놓이는구나. 희영아,
너만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줘서 고맙다. 희영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앞으로 더 잘 모실게요. 그날 밤 박 씨는 베개 밑에서 손주의 사진을 꺼내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피가 흐르는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긴 하지만 이제 내 딸이 있으니까 괜찮아.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는 남이 되었고 딸이 그의 마지막 위안이 되었습니다. 늦봄의 시골 마당에는 모처럼 햇볕이 들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마당 평상에 앉아 따뜻한 볕을 쬐고 있었고 아내는 텃밭에서 부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은색 SUV 한 대가 대문 앞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모래먼지가 일고 차 문이 열리자 한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 박동현과 며느리 정소영. 두 사람은 어딘가 불편하고 어색한 표정으로 과일 박스와 소고기 포장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호미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얼굴에 번진 표정은 놀람도 반가움도 아닌 깊은 냉소였습니다. 이야, 몇 년 만이던가? 그 많던 명절이고 제사고 병원이고 뭐고 한 번도 얼굴 안 비추더니 재산 이전했다는 소문 들리니까 그제야 행차하셨네. 고기 사들고 와서 아버지 잘 계셨어요 하려는 거냐? 동현은 당황한 듯 고개를 떨구고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늦게 왔죠.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린 거 정말 마음에 걸렸어요. 마음에만 걸렸구나. 전화 한 통 없고 문자 하나 없던 사람이 그 말은 왜 이리 잘하니?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오라 했냐? 아버지, 그냥 한번 뵙고 싶어서요. 사실 희영이한테 재산 다 넘기셨다고 들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 다 넘겼다. 왜? 네 허락이라도 받았어야 하냐? 여기까지 내려올 정성이 있었으면 아버지 병원 누웠을 때 나왔어야지. 박 씨는 조용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은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똑바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간에 서서 말했습니다. 들고 온 거 가져가라. 필요 없다. 아들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집 장남이에요. 어떻게 저를 제쳐두고 동생한테만 재산을 넘기십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희영이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은 불효자니까. 자기한테 유산 달라고 어머니 아버지 살살 꼬셨습니까?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아버님. 이 집 장남은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하진이도 있잖아요. 하나뿐인 장손이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딸한테만 몽땅 재산 넘기고 저흰 모른 척 하신다니. 이건 정말 아니죠. 너무하신 거죠. 정말 기가 막히네. 당신네는 우리가 아프든 말든 살아있든 죽었든 아무 상관도 없다가 이제 와서 고기 몇 근 사들고 와선 권리부터 따져? 아버지, 저 진심으로 묻습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서운하셨어도 재산 문제는 가족끼리 상의하셨어야죠. 그제야 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장남이라며? 네. 아니, 넌 내 자식이 아니다. 그냥 남이다. 너 같은 자식 난 둔 적 없다. 이젠 너한텐 10원 한 장 없다. 그러니까 썩어져라.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찾지도 말고 부르지도 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이름 부르기도 이제 지겹다. 여기 오는 길도 잊어라. 박 씨는 대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철문 너머로 SUV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났고 마을길을 따라 먼지 바람과 함께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고요 속에서 박 씨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입술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 마당에 외집 번호판 차량이 들어선 일은 다시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아버지. 하지만 정작 자식은 아버지를 짐처럼 여겼고 돌아온 건 외면과 모욕뿐이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당연히 참아야 할 일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존중받아야 하고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존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이어야죠. 자, 우리 아가 오늘 돌잡이에서 어떤 걸 잡을까?
실 잡아라. 실 우리 손주 오래 살게. 아니다, 청진기 잡아. 돈 많이 벌어야지. 안 그러면 사돈처럼 고생한다. 그 순간 집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입을 가리고 웃었고 주변 사람들도 키득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손주 절대 고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돈 잡아야지. 흙 묻히는 일 하면 안 돼. 마치 농부인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우월감을 즐기는 듯한 모습에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본격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67세가 된 김말순 씨는 평생을 흙 묻은 손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경상북도 안동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자란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손에 흙 묻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고 중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신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이 하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그때부터 땅을 일구는 법, 과일을 제대로 키우는 법, 장에 나가 물건을 잘 파는 법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동네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박영수 씨와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도 부모님의 과수원을 물려받아 농사를 짓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과일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과수원이었습니다. 동네 시장에 나가 직접 사과와 배를 내다 팔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생활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김말순 씨가 손수 따온 사과를 진열하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왔습니다. 맛을 보고 간 사람들은 다시 와서 김말순 씨 과일만 찾았습니다. 김 사장네 과일이 제일 맛있어. 그렇게 동네에서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마트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 마트에 납품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렇게 동네 마트와 거래를 시작했고 점점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농사를 조금씩 확장하고 하우스 재배도 도입하며 과수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화점 납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백화점에서 김말순 씨의 배와 사과가 팔리기 시작했고 브랜드 과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싼 옷을 입지도 않았고 화려한 집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서울의 빌딩을 사들이는 부자가 아니라 여전히 시골집에서 밭일하는 촌스러운 할머니로 남고 싶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걸 다 드러낼 필요는 없지. 그러나 그녀의 성공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남편 박영수 씨였습니다. 여보, 당신 참 대단한 여자야. 나랑 이렇게 작은 밭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다니. 당신이 같이 해줬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이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습니다. 농사일이 고되다 보니 몸이 자주 아팠고 피곤할 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암말기입니다. 병이 너무 늦게 발견된 탓에 수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는 미안하네. 더 오래 당신 옆에 있어야 하는데. 당신 그런 말 하지 마요. 나랑 같이 병 이겨낼 거잖아. 그러나 남편은 끝내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이 김말순 씨에게 남겨졌습니다. 김말순의 아들 박진수는 어릴 때부터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책을 펼쳐도 금세 딴 생각을 했고 수학 문제를 풀다가도 이게 대체 왜 필요해? 라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그냥 몸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럼 너도 엄마 도와서 농사할래? 그건 절대 싫어요. 김말순은 아들의 성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공부를 시키기보다는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 체육관에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김말순은 이거다 싶었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 체육을 좋아했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체육이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계기가 되어 박진수는 태권도 지도자 과정을 이수했고 몇 년간 다른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다가 결국 자신만의 태권도장을 차렸습니다. 현재 아들은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며 나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본인만의 길을 찾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어릴 때부터 도시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부모가 의사이거나 교수인 친구들을 보면 왠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나는 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평범한 농사꾼인데.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는 부모님이 부끄러운 건 아니었지만 도시에 나와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 왠지 내세울 게 없는 집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의 여자친구 지영이를 만나면서부터 그 열등감이 더 커졌습니다. 지영이는 중견기업의 비서실에서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전문적인 비서 교육을 받았고 사람들과의 업무 경험이 많았습니다. 회사 대표의 일정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의 차분한 말투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처음에는 아들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성격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박진수의 집안 환경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우리 엄마는 시골에서 과수원 하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과수원이요? 그 순간 윤지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 모임도 격식 있는 곳에서 했고 집안 행사도 깔끔하고 절제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박진수의 시골 부모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약간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나 그녀는 점점 박진수의 부모님과의 격차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윤지영이 말했습니다. 진수 씨, 우리 부모님이 한번 보고 싶어 하세요. 같이 식사할까요? 박진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공무원 출신이고 아버지는 생전에 대학 교수였기 때문입니다. 김말수는 상견례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평생 농사짓고 살아온 시골 사람이 서울 한복판의 호텔에서 상견례를 한다니 어쩐지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 김말수는 부천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호텔 내 한식당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비싼 데서 하냐? 식당에 도착하니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깔끔한 단발머리에 고급스러운 투피스를 입고 있었고 예비 며느리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사돈은 김말순을 쭉 훑어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셨네요. 시골에서 오신다고 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대뜸 딸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영이는 원래 공부를 워낙 잘해서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분명 의대를 가라고 하셨을 텐데 말이야. 예비 며느리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아니 뭐 자랑할 건 해야지. 지영이 아빠가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학문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사돈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나 안사돈은 김말순에게도 넌지시 말을 걸었습니다. 사돈께서는 젊으셨을 때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쭉 과수원을 운영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자 안사도 누나 하고 짧게 탄성을 내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아주 오래 하셨겠네요. 지영아, 너희 할아버지도 평생 교직 생활하셨잖아. 참, 교수님은 은퇴하셨을 때 얼마나 받으셨다고 했더라.
그녀는 일부러 교수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우리는 이런 집안이야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김말수는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저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김말수는 끝까지 별말 없이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과 지영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후 예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김말수는 손주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에도 손주가 생기는구나. 손주를 처음 본 순간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는 모습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내가 이 손주를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겠다. 김말수는 틈만 나면 손주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늘 미묘한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애기 아직 너무 어려서요. 너무 자주 오시면 힘들어요. 처음에는 배려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점점 오지 마세요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안사도는 수시로 왔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김말순에게는 아기 면역력이 걱정된다라면서 자기 친정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행동이 계속되면서 김말수는 점점 마음속에 쌓이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말수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가면 싫으냐? 아니,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해? 너네 집 가려고 하면 내 마누라가 못 오게 하잖아. 그게 아니라 요즘 지영이가 피곤해서 그래. 사돈은 피곤 안 하냐? 그 집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더라. 아들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말수는 손주의 첫돌을 축하하기 위해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직접 기른 사과와 배를 따고 정갈한 반찬을 만들어 꾸려 넣으며 멀리 서울까지 가는 길을 떠올렸습니다. 과수원 일로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꼭 손주의 첫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온 서울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며느리와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들어서려던 순간 문틈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우, 뭐야, 거름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엄마. 냄새가 좀. 순간 김말수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꼭 쥐었습니다. 거름 냄새. 자신이 흙 묻은 손으로 온 것도 아닌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긴, 농사 짓는 분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라도 씻고 오셨겠지만. 그렇긴 한데 우리 애가 이런 냄새 맡으면 어떡해? 조용한 거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말수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냉소가 무엇인지. 그래, 그냥 참자. 오늘은 손주의 돌잔치니까. 김말수는 못 들은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서영과 사돈 이명숙이 반갑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어머, 사돈 오셨어요? 먼 길 오셨네요. 이명숙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까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말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먼 길 왔지요. 손주 돌잔치인데 안 올 수 있나요? 아유, 어머님 이렇게까지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손주 얼굴 보면 피로가 싹 풀리시겠죠? 이명숙은 환하게 웃으며 물을 권했습니다. 김말수는 거실에 놓인 돌잡이상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우리 아기 어떤 걸 잡을까요? 손주가 아장아장 걸어가자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기대했습니다. 돌잡이상 위에는 청진기, 실, 돈봉투, 판사봉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명숙이 쾌활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실 잡아라. 실, 우리 손주 오래 살게. 아니야, 청진기 잡아. 돈 많이 벌어야지. 안 그러면 사돈처럼 고생한다.
그 순간 집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서영도 입을 가리고 웃었고 주변 사람들도 키득거렸습니다. 아, 그러게요. 우리 손주 절대 고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청진기나 돈 잡아야지. 흙 묻히는 일 하면 안 돼. 김말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까부터 좋은 날이라고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어온 농사를 조롱하는 말을 대놓고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우월감을 즐기는 듯한 모습에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주를 위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돌잡이에 집중한 채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실도 좋지 않나?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손주 오래 살고 건강하게 자라야 하지 않겠어요? 이명숙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쿠, 사돈. 요즘 그런 거 누가 믿어요? 이제는 실보다는 돈이나 청진기를 잡아야죠. 흙 묻히고 고생하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흙 묻히고 고생하는 시대가 끝났다. 김말순이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식탁 위로 콱 내려놓자 집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사람들도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명숙은 아직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흙 묻히고 고생해서 저는 우리 아들 공부시켰고 그 흙 묻히고 고생해서 저는 이 손주까지 볼 수 있었네요. 어머, 사돈 왜 그러세요? 혹시 기분 상하셨어요? 김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사돈을 향해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손주 돈 잡아야겠네요. 안 그러면 사돈처럼 될 테니까요. 연회장 안이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농담이에요. 기분 나빠하실 것까지야. 그러나 김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남편 없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말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사돈은 공무원 연금으로 편하게 사는 걸로 저한테 훈수 두시는 겁니까? 그런데 사돈 그거 아십니까? 제가 한 달에 사돈 연금의 10배는 더 법니다. 못 배운 티는 그쪽이 더 나는 것 같은데요. 엄마, 그냥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그러나 김말수는 손을 뿌리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날이라서 가만히 있으려 했지. 그런데 참을 만큼 참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농담이었어요. 그러나 김말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돈 그쪽이 먼저 시작했어요. 손주가 작은 손으로 돌잡이 용품을 쥐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주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는 뭐든 잡아도 좋다. 그게 돈이든 청진기든 흙 묻은 사과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절대 남을 하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란다. 그녀는 조용히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김말수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너는 도대체 왜 허수아비 마냥 가만히 있었니? 엄마, 그냥 장난이잖아요. 사돈 어른도 그냥 웃자고 한 말이고 다들 분위기 좋았잖아. 장난, 그래, 장난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엄마는 그게 장난으로 들리지 않더구나.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시대랑 요즘 시대랑 좀 다르잖아. 요즘은 다들 그렇게 농담도 하고 가볍게 넘기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었다는 건 내 엄마가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내 장모님이 그렇게 말 들었어도 가만히 있었겠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부족한 걸 줬니?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줬지 않니?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지만 너한테만큼은 부족한 것 없이 해주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오늘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나 같은 엄마가 창피한 거였구나. 그래, 내가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다.
그런데 내가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변명을 하려 했지만 김말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손주 돌잔치는 축하해줬으니까 이제 가보려고. 손에 쥐고 있던 가방끈을 힘껏 움켜쥐며 김말수는 천천히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서영아, 며느리는 흠칫하며 김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말순이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렇게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내가 아까 준 봉투 다시 내놔. 서영은 머뭇거리며 김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못 들은 척을 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할게. 아까 준 축의금 봉투 다시 내놔. 니들 손에 쥐어줄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아니, 사돈, 무슨 말씀이세요? 축의금을 줬다가 다시 뺏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김말순은 코웃음을 치며 사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거야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그래도 오늘 손주 돌잔치인데 좋게 좋게 넘어가면 안 됩니까? 내가 기분 좋게 있었으면 이런 말을 할 일도 없었겠지요. 김말순은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봉투를 건넨 건 내 손주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에서였어. 하지만 나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줄 생각은 없으니 빨리 내놔. 엄마, 큰 소리 내고 그러지 좀 마세요.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이러시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말순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 너한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창피하겠지? 내가 이렇게 키운 놈이 나보다 사돈 편을 드는 게 더 창피해, 이놈아. 엄마, 제발 좀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내 애비 반이나 닮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 그 순간 김말순이 손에 쥐고 있던 돈 봉투로 아들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봉투가 터지면서 현금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순간 식탁 주위가 현금 더미로 뒤덮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현금은 반짝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두툼한 지폐 다발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떨며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돈, 이게 대체 뭐예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김말순을 단순한 시골 안악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돈은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00만 원이 그냥 봉투 안에 있었다고? 며느리 서영 역시 입을 반쯤 벌린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들 준호도 황급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김말순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현금 다발을 차분하게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말순은 그를 무시한 채 마지막 지폐까지 가지런히 정리한 후 천천히 가방 안으로 넣었습니다. 사돈, 이게 대체 무슨 돈이에요? 뭐 돈 처음 봅니까? 내가 땀 흘려번 돈 그딴 태도로 받을 자격 없으니까. 흙 묻히는 일 하면 안 된다고 비웃던 게 누구더라? 김말순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힘껏 닫으며 다시 한번 돈 봉투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겠지. 누가 누구를 무시할 입장인지. 그 말을 남기고 김말순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무안해진 사돈과 며느리,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서영은 엄마를 찾아와 화난 얼굴로 따졌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셨어요? 뭐가? 어머님한테 사과라고요. 엄마가 그때 그런 말만 안 했으면 어머님이 도와주셨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명숙은 당황해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까지 왜 그래? 나도 그렇게 될 줄 알았겠니? 엄마 때문에 나까지 어머님한테 미움받게 생겼다고요. 그럼 엄마가 대신 돈 주시든가요? 이명숙은 황당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너라도 잘해야지. 왜 나한테 화풀이야? 엄마가 그때만 조심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돌잔치 때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서영은 속상한 듯 발을 굴렀습니다.
엄마가 말 실수한 거니까 엄마가 책임지세요. 저희 그 돈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넌 뭐 했어? 내가 먼저 나서서 말렸어야지. 그렇게 모녀는 한참을 소리치며 다투었습니다. 사돈은 불안한 마음에 김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사돈, 요즘 잘 지내시죠? 밝은 척했지만 목소리는 어딘가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엔 바쁘셔서 제대로 대화를 못 나눴네요. 그러나 김말순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명숙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돌잔치에서요. 제가 괜한 말을 해서 혹시라도 기분 상하셨다면 미안해요. 그날은 손님도 많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분위기 좋게 하려고 한 말이었어요. 사돈이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김말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숙은 조급한 마음에 한층 더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사돈. 저기 그때 돌잔치 때 주셨던 돈 말인데요. 사돈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혹시 그 돈을 다시 애들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아, 그러니까요. 그날 사돈께서 손주 돌잔치라고 챙겨주셨잖아요. 애들도 그 돈을 생활비로 쓰려고 했거든요.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하하, 그래서요, 사돈. 싫습니다. 그냥 애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돈도 이해해 주시겠지만 요즘 물가도 오르고 대출도 힘들고. 사돈, 사돈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긴장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바쁜데요. 별일도 아닌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사돈. 뚝. 김말순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명숙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가 황급히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엔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끊겼어. 이명숙은 손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김말순을 무시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러나 그럴수록 김말순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다는 걸 둘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김말순은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지만 마음속에는 싸늘한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오랜만에 들리는 초인종 소리에 김말순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김말순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들 박진수와 며느리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색하게 손을 모으고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김말순은 가만히 그 말을 듣다가 피식 웃으며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분위기에 휩쓸렸지? 내내 분위기 좋았지? 그녀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돌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 웃기지 마라.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차가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진짜 미안해서 온 게 아니라 내 돈이 탐나서 온 거겠지. 이제 그런 거 없다. 김말순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사돈한테 나가서 돈 달라고 빌어라. 그 잘난 교수 사돈께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이 반성했어요. 김말순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해, 이제야? 그래, 그럼 내가 당한 만큼 이해해봐라.
내가 손주 돌잔치에서 모욕당할 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내가 거름 냄새 난다고 비웃음 당할 때 너는 그냥 웃고만 있었지?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으면서 이제 와서 반성? 아들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꺼져. 그녀의 말이 너무 단호해서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몸을 굳혔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김말순의 집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말순은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채 조용한 집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평생 일구어온 이 재산을 과연 누구에게 남겨야 하나. 다음 날 아침 김말순은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유산을 손주 앞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순간 눈을 깜빡이며 김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 앞으로요? 네. 손주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돈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드님께는 따로 상속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김말순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평생 뒷바라지하며 키웠고 부족함 없이 해줬습니다. 이제는 자기 가정을 꾸렸고 내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내 손주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할미가 남긴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주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들며 다시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김말순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나 며느리에게는 절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변호사는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탁 관리 기관을 통해 손주가 직접 상속을 받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서류에 하나하나 서명을 하며 김말순은 조용히 손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못 배우셨지만 돈은 많습니다. 아들은 이미 술기운이 올라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철가방 아시죠? 아, 거기서 짜장면을 한 번에 10그릇씩 지고 다니셨대요. 그때 하도 머리에 짜장면 그릇을 이고 다니셔서 우리 아버지 이마가 납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은 연신 손가락으로 이마를 꾹꾹 누르며 깔깔 웃었습니다. 사돈 내외는 당황한 듯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 배달도 굉장히 힘든 직업이지요. 아들아, 취한 것 같구나.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거라. 아들의 볼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혀가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건 비밀인데요. 우리 아버지, 숫자에 약하세요. 간단한 구구단도 못 외워요. 아버지, 맞잖아요. 손주 생기면 같이 구구단 연습하면 되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사돈 부인은 키득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혼자 크게 웃었습니다. 네가 지금 사돈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냐? 본격 시작 전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69이 된 김 씨는 어린 시절부터 거친 세상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평범한 학교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책가방 대신 철가방을 들고 교실 대신 후덥지근한 주방과 좁은 뒷골목을 누비며 자랐습니다. 김 씨는 13살 어린 나이에 짜장면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그는 동네 중국집에서 배달을 맡았습니다. 오토바이가 흔치 않던 시절이라 자전거 한 대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앞에는 커다란 철가방을 묶고 좁은 골목길을 미끄러지듯 지나며 수십 그릇의 짜장면과 짬뽕을 날랐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라. 사장님이 던져주듯 내주는 배달 음식을 왼팔에 힘주어 안고 오른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았습니다.
여름에는 땀에 절은 등이 그대로 철가방에 다 화끈거렸고 겨울에는 언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배달을 했습니다. 한 번은 언덕길을 내려오다가 철가방이 기울어지는 바람에 짜장면 4그릇을 그대로 쏟아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사장님에게 불같이 혼이 나면서도 월급에서 깎이는 돈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갈 때면 손끝에 힘을 꽉 주고 한 그릇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김 씨는 어려서부터 배움보다 돈이 먼저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는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배워서 뭐하냐?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어머니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혀 그는 다른 아이들이 교과서를 펼칠 때 주방에서 웍을 흔들며 배움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양파를 까고 춘장을 볶고 면을 삶았습니다. 그는 요리의 기본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니 어느새 김 씨의 손은 요리를 익히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짜장면을 볶는 기술, 불 조절하는 감각, 어떤 온도에서 튀김옷이 가장 바삭하게 익는지 모든 것을 몸으로 익혀나갔습니다. 20대 중반이 되자 그는 주방에서 제법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배달부에서 요리 보조로, 보조에서 정식 요리사로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드는 일도 그에게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인생을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30대 후반 김 씨는 마침내 자신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오래된 건물, 허름한 테이블, 그저 한 그릇 한 그릇 최선을 다해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그가 만든 짜장면은 고소한 불맛이 살아있고 짬뽕 국물은 깊은 맛이 났습니다. 탕수육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으며 고추 잡채는 씹을 때마다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가게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들도 단골이 될 만큼 유명한 중화요리 전문점이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맛집으로 소개되었고 SNS에서는 독보적인 맛집이라는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한때 배달부였던 그가 이제는 사장님으로 불리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게 문을 가장 먼저 열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불 앞을 지켰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에게 요리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버텨오며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살 만큼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런 김 씨에게도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김 씨와 그의 아내는 결혼 후 큰 기대 속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김 씨는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출산 후 합병증을 얻었습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었는지 몸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들이 아주 어릴 때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김 씨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들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울고 싶어도 밤마다 베개싯을 적시고 싶어도 아들 앞에서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누가 돌보나? 결국 아들은 김 씨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은 늘 묻곤 했습니다. 아빠는 왜 집에 안 와? 아빠는 왜 맨날 가게에서 살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김 씨 대신 자상하게 아들을 돌봐주셨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자신처럼 힘든 길을 걷지 않길 바랐습니다. 배움보다 돈을 먼저 좇으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어떻게든 아들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학원비가 모자라면 늦은 밤까지 추가 주문을 받았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꼭 좋은 대학 가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들은 김 씨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빠, 난 공부하는 게 재미없어. 빨리 돈 벌고 싶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성적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럴수록 아들을 다그쳤고 강하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마음을 다잡지 못했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부는 내 길이 아니야. 김 씨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한다.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야지. 결국 김 씨는 아들이 원하는 길을 가게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지만 인생은 결국 내가 살아야 하는 거니까. 군대를 다녀온 후 아들은 김 씨의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처음부터 쉽게 주방을 맡길 리 없었습니다. 야채부터 다듬어라. 아들은 주방의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양파를 깎고 대파를 다듬고 숙주를 씻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아들에게 어떤 특혜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 더 혹독하게 가르쳤습니다. 칼질 엉망이다. 다시 해. 불 조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아들은 씩씩대며 화를 내기도 했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고개 숙이고 묵묵히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아들은 자연스럽게 주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칼질도 빠르고 면도 잘 삶네. 김 씨는 속으로 뿌듯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아들이 주방에 들어온 지 어느덧 1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웍을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을 만큼 능숙해졌고 불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요리를 해낼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김 씨가 없어도 가게를 혼자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쌓았습니다. 짜장면을 볶는 기술, 탕수육을 튀기는 온도 조절, 짬뽕 국물의 깊은 맛을 내는 비법까지 모두 익혔습니다. 요즘 사장님이 안 보이던데. 사장님 아드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쩐지 맛이 똑같더라고요. 김 씨는 흐뭇하면서도 일부러 무덤덤한 척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녀석도 제법 한몫하는구나. 김 씨는 이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게를 아들에게 넘겨주고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볼까. 그렇게 그는 한평생 힘들게 일하며 키운 아들에게 가게를 맡길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길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김 씨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야 아들도 가정을 이루고 제 몫을 다할 때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내가 장가를 가는구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면 됐다. 아들이 결혼할 상대는 교사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특히 사돈 어른은 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국어 교사로 재직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 씨는 평생 중식당을 운영하며 손에 기름 묻혀가며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배움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고 고된 삶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김 씨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아버지, 상견례 때는 너무 큰 소리 내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거칠게 말하지 마시고요. 무슨 소리냐? 내가 뭘 거칠게 한단 말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돈 쪽은 품격을 중시하는 집안이라서요. 그래서 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창피하냐? 아버지는 워낙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목소리도 크시잖아요. 상견례 때는 조금만 차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 씨는 속으로 씁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말 조심하면 될 거 아니냐?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좀 상했지만 아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조용히 참고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 아들은 분위기를 맞추고 싶다며 호텔급 한정식을 예약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약했어요. 여기 분위기가 조용하고 깔끔해서 좋대요. 김 씨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상견례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예비 사돈 내외. 첫인상부터 조금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돈 부부는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말투로 인사했고 표정에는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차츰 풀릴 줄 알았지만 사돈은 은근히 김 씨를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어려서부터 공부밖에 안 해서 사업은 하나도 모르는데 사돈께서는 참 대단하세요. 김 씨는 순간 사돈의 말투에서 미묘한 비꼼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꺼림칙했지만 아들이 결혼하는 자리인 만큼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공부에 신경을 많이 못 써주셨겠네요. 네, 사돈 어른.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배움 대신 손으로 돈을 벌어야 했고, 그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며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돈 내외는 별로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요즘은 다 외식하는 시대라 장사 잘 되시죠? 예, 성수기 때는 바쁩니다. 하루에 몇백 그릇씩 나가니까요. 사돈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음식 장사를 하시겠네요. 상견례의 자리가 끝날 무렵 김 씨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사돈 쪽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기, 우리 현수도 이제 가정을 꾸리는 거니까 집 문제는 제가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 빛났습니다. 광진구 쪽에 작은 아파트 전세를 하나 알아봤어요. 요즘 전세금이 많이 올랐다지만 그래도 애들이 편히 지낼 곳은 있어야 하니까요.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어머나,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 며느리는 살짝 머리를 숙이며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시종일관 차분한 듯하지만 거리감이 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가족인데. 그런데 그 순간 사돈이 마시던 물이 목에 걸린 듯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걸록. 사돈은 급히 휴지를 집어들고 입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사돈이 왜 그렇게 놀란 건지 금세 눈치챘습니다. 사돈은 아들이 요식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저 동네에서 잘 되는 중국집을 운영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집 사장님이 광진구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 준다고 하니 이건 예상 밖의 일이었던 겁니다. 사돈은 물을 한 모금 삼킨 후 살짝 당황한 듯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사돈께서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주신다니. 사돈 부부는 슬쩍 눈빛을 주고받으며 그제야 김 씨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듯했습니다. 분명히 재산과 경제력 면에서는 사돈 쪽보다 김 씨가 훨씬 우위에 위치해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애들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애도 이제 가정을 꾸리는데 부모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죠. 그렇죠.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힘이 되어줘야죠. 저희는 혼수만 조금 준비해 가겠습니다.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아들은 옆에서 슬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던 아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존재감이 새삼 크게 다가온 듯했습니다. 김 씨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호탕하게 웃으며 사돈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꼭 한번 오세요. 제가 제대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사돈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언제 한번 꼭 들르겠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마무리되었고
아들은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뜻밖의 손님이 김 씨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바로 사돈이었습니다. 바쁜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가 한층 여유로워질 무렵 사돈 내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가게에 발을 들이자마자 사돈은 주위를 둘러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깔끔하게 정돈된 입구,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넓은 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풍의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였고 붉은색과 금색이 조화를 이루는 고급스러운 장식이 이곳이 단순한 동네 음식점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냥 번화가에 있는 잘 되는 중국집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돈 내외는 실제 규모를 보고 놀란 듯했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분위기도 정말 좋은데요. 사돈이 감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사돈을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특별히 좋은 고량주로 준비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직원이 고급스러운 도자기 병에 담긴 20년 숙성 고량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돈이 놀란 듯 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 이거 꽤 비싼 술 아닌가요? 아버지께서 귀한 손님 오시면 꺼내시는 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함께 한잔 하시죠. 그 순간 룸의 문이 열리며 김 씨가 들어섰습니다. 이제야 시간이 좀 나네요. 김 씨는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돈 오셨다면서요. 인사는 드려야지요. 사돈은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가게를 운영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유, 뭐 대단한 게 있나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요리는 전복 소스 볶음이었습니다. 큼직한 전복을 촉촉하게 익혀 감칠맛 나는 소스에 볶아낸 요리였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전복 한 점을 입에 넣은 사돈은 눈을 번쩍 뜨며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는 천천히 씹으며 깊은 맛을 음미하더니 다시 한 점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탕수육이에요. 우리가 알던 탕수육과는 전혀 다르네요. 네, 이건 광동식 탕수육입니다. 2번 튀겨서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하지요. 아들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술이 한 잔, 2잔 들어가며 분위기는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김 씨는 잔을 들며 사돈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오십시오. 사돈이 오시면 제가 직접 요리해드리겠습니다. 고량주가 몇 잔 들어가자 아들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던 아들이 술 기운이 오르자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슬쩍 김 씨를 바라보더니 장난스럽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못 배우셨지만 돈은 많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술 기운이 올라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철가방 아시죠? 아, 거기서 짜장면을 한 번에 10그릇씩 지고 다니셨대요. 머리에도 짜장면 그릇을 이고 다녔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마가 납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은 자신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연신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은 묘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엔 애써 참으려는 듯한 미소가 걸렸고 사돈 내외는 당황한 듯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 배달도 굉장히 힘든 직업이지요. 분명 평소처럼 웃으며 넘길 수도 있는 농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농담이 나오기에는 너무나도 부적절했습니다. 아들아, 취한 것 같구나. 바람 좀 쐬고 오거라. 아버지도 한 잔 드세요. 좋은 날이잖아요. 아들의 볼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혀가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슬쩍 김 씨를 가리키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이건 비밀인데요. 우리 아버지
숫자에 약하세요. 간단한 구구단도 사실 모르셔요.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는 웬만한 숫자 계산은 다 직원들이 합니다. 예를 들면 테이블 정상 같은 거 있죠? 계산기 없이 직접 하면 헷갈리셔서 그냥 다 직원들한테 시키세요. 그러면서 아들은 혼자 크게 웃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김 씨를 가리키며 희죽거렸습니다. 아버지, 맞잖아요? 손주 생기면 같이 구구단 연습하면 되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사돈 부인은 키득 웃음을 흘렸습니다. 마치 친구들 앞에서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그러나 그 웃음은 김 씨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네가 지금 사돈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냐?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단 한 사람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술 기운이 올라있던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다들 분위기 좋잖아요. 농담? 김 씨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숫자에는 약하다. 남들 다 아는 구구단도 모른다. 사돈 부부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김 씨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못 배운 놈이 너한테 집 사주고 못 배운 놈이 너한테 밥 먹여줬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30kg짜리 밀가루 포대를 몇 개나 옮겼는지, 하루에 100그릇이 넘는 짜장면을 만들며 몇 번씩 손을 대었는지, 그렇게 40년을 일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야. 너는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부모를 욕보이는 게 아니라 생각하냐? 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술 기운이 가시지도 않은 얼굴로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냥 농담으로. 그럼 나도 농담 하나 해볼까? 사돈, 너무 화내지 마시고 젊은 애들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술자리인데 기분 풀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나 김 씨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사돈의 말을 막았습니다. 제 자식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돈께서 보셨으니 이제 아셨겠지요? 사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장 꺼져라. 이 가게 다시는 오지 마라.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부로 내 가게에서 손 떼라. 네가 장난처럼 말하는 이 가게에서 네가 조롱하는 그 철가방에서 나는 평생을 바쳐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내 아비를 그렇게 비웃으며 욕보이냐? 아버지, 저는 그냥 가볍게 한 말이에요. 술 한잔하면서 농담도 못합니까? 농담이라면 나를 깎아내리는 동안 나는 직원들 앞에서, 사돈 앞에서, 손님들 앞에서 조롱당했다. 내가 그렇게 웃음냐?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돈은 당황해서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아무래도 술자리니까. 그러나 김 씨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없이 가게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게에서 아들을 내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버티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없으면 가게 운영 힘드시잖아요. 이제 와서 저를 내보내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나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너 없어도 가게는 잘 돌아가. 다시는 이 가게에 발 들이지 마라. 아들은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너무하십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러나 김 씨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쌓였던 모든 실망감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가게 운영을 다른 직원들에게 맡겼습니다. 김 씨는 가게에서 아들을 내보낸 후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식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쟤를 키웠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김 씨는 한숨을 쉬고 천천히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보증금 걸어둔 전세집 바로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러시면 세입자가 난처할 텐데요.
김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나가겠죠. 내가 키운 자식인데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김 씨는 아들이 살고 있는 전셋집을 빼버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다급하게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 앞에서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갑자기 집을 빼면 어디로 가야 해요?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십니다. 그냥 화가 나셨으면 그걸로 끝내시지. 갑자기 저희를 내몰면 저희가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살 집 너희가 알아서 구해라. 나는 이제 너희한테 신경 안 쓴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술 마시고 실수했던 것도 다 제가 옆에서 말리지 못해서 그래요.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성한다고? 그럼 너희가 반성하면 내가 다시 전세금 걸어주고 다시 집도 마련해줘야 하냐?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넌 내 아들 아니라고 했다. 내가 못 배운 걸 조롱하는 자식한테 더 이상 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 며느리는 끝까지 사죄하려 했지만 김 씨는 그녀의 눈물도 아들의 사과도 듣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아들과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에서 쫓겨난 상태였기에 가진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투룸을 전세로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 씨의 도움을 받으며 편히 살아왔던 며느리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야? 어쩌겠어. 이제부터 우리 힘으로 살아야지.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이참에 내 가게를 열어야겠다. 그동안 김 씨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요리도 배우고 장사하는 법도 익혔으니 이제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도 10년을 일했는데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아버지 도움 따윈 필요 없어. 내가 더 성공할 거야. 아들은 곧장 대출을 알아보고 동네에 작은 중화요리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김 씨의 가게와는 완전히 다른 콘셉트로 가게를 꾸몄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최신식 주방 설비, 감각적인 메뉴판까지 준비했습니다. 광고도 하고 SNS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구식으로 하면 안 돼. 이제는 트렌드를 따라가야 성공하는 거야. 하지만 손님들이 찾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가게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그릇씩 팔리던 짜장면, 짬뽕이 아들의 가게에서는 하루 몇 그릇 나가지 않았습니다. 뭐야, 여기 별로네. 맛이 그냥 그래. 손님들은 냉정했습니다. 요리는 비슷해도 김 씨의 가게에서만 나는 깊은 맛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매일 적자를 보며 힘들어졌습니다. 이번 달도 월세 내야 하는데 식자재 값도 올라가는데 장사 접어야 하나. 대출 이자까지 갚아야 했기에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6개월을 버티다가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후 아들은 텅 빈 주방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버지만큼도 못했네. 그제야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김 씨가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김 씨가 어떤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했는지, 손님들의 입맛을 맞추려면 그냥 새로운 방식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본부터 탄탄해야 한다는 것을 그동안 김 씨의 가게에서 배우던 시절 김 씨는 늘 말했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정성이다. 손님이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음식이 맛있는 건 기본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아들은 그 말을 우습게 들었지만 결국 김 씨의 말이 옳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빚을 보며 아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야, 나 임신했어. 아내가 조심스럽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아들의 심장을 꽉 쥐어버렸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빚도 있는데 이대로 어떻게 애를 키워? 아내는 불안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괜찮겠지? 그러나 아들은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자신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결국 그동안 절대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김 씨의 가게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 씨는 여전히 예전처럼 주방에서 조리하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가게 안에서 그는 여전히 주방장으로서, 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 걸음씩 걸어가더니 그대로 김 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칼질을 하던 직원들도, 서빙을 하던 직원들도 순간적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다시 아버지 밑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집사람이 임신까지 해서 꼭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발 한 번만 받아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아들. 너 지금 다시 들어오면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씨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물론 최저 시급부터 시작할 거다. 일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함도 자만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절박함과 간절함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해라. 그렇게 아들은 다시 김 씨의 가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가장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진짜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가게 안 한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 끝난 오후, 주방에서는 직원들이 설거지를 하며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오늘따라 일손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몇 달 전에 태어난 손녀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새하얀 이불 위에서 조그마한 주먹을 쥐고 자고 있는 모습, 처음으로 옹알이를 하며 해맑게 웃는 사진, 아들이 찍어보낸 아내와 함께 손녀를 안고 있는 가족 사진. 김 씨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참 예쁘네, 우리 은혜. 우리 아들 어릴 때는 얼굴을 제대로 볼 틈도 없었지. 사장님, 그렇게 예쁘세요? 하루 종일 일도 안 하시고 손녀 사진만 보고 계시네요. 아니야, 내가 언제 사진만 봤다고 그래? 에이, 사장님. 아까부터 같은 사진만 몇 번을 넘기고 계신데요? 맞아요. 아까부터 손녀 보면서 실실 웃고 계셨어요.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하나둘씩 거들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쁘잖아. 얼마나 조그맣고 귀여운지. 웃을 때마다 볼이 오동통한 게 진짜 복덩이야. 작은 손으로 꼭 주먹을 쥐고 세상 모르게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